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밀도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선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뭐 단위 부피당 차 있는 질량 뭐 복잡치로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한 공간에 들어있는 질량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꽉 차 있냐라는 거야. 얘들아 지금 봐봐. 뭐 찍고 있으니까 그냥 서슴없이 얘기할게. 너네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우리 지금 강의실에 3명밖에 없죠. 밀도가 크진 않은 거야. 제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래도 한 7명, 8명 차거든요. 그때는 밀도가 더 큰 거죠. 왜? 한 부피에 더 많은 학생들이 더 꽉 차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면 우리 밀도라고 하는 친구도 똑같이 물질의 특성일 거니까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 두 번째로는 바로 그냥 밀도 계산식을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얘들아, 과학에서는 단위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정말 많이 들었지. 그치? 근데 이 밀도 파트에서는 의외로 단위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단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부피라고 하는 친구의 단위가 좀 많지. 뭐 우리 우유팩 같은 거 혹은 콜라나 뭐 음료수 같은 거 우리 몇 밀리리터라고 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도 있고요. 이거 생수병 2리터짜리죠. 리터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수학 시간에도 배웠죠? 세제곱이 들어가면 다 부피죠. 그렇죠? 단위가 워낙 많아. 세제곱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지. 또한 질량도 그람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뭐 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단위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 단위가 그렇게 막 중요한 파트는 아니야. 이해됐어? 요 정도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얘들아 봐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밀도의 변화예요.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친구를 변화시킬 건데 어떠한 물질의 밀도를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해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부피값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밀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따지고 보면 부피 변화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해봐 얘들아. 부피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는 온도에 대한 것으로도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압력에 관한 것으로도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템퍼처랑 파스칼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이 지금 나무 책상을 꽉꽉 누른다고 부피가 달라질까?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이 변화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 첫 번째, 고체 같은 경우는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상대적으로 적게 받겠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받아요. 두 번째, 액체라고 하는 친구 한번 볼까요? 액체라고 하는 친구도 압력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또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렇다고 막 엄청 크게 받는 편도 아니지. 그래서 액체라고 하는 친구도 따지고 보면 온도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친구,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압력에 따라서도 부피가 크게 변하죠. 그치? 우리 이거 언제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런 걸로. 그죠? 그래서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고 압력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뭐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나 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거야. 네 번째, 얘들아,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입자운동 활발해지니까 부피도 자연스럽게 팽창할 거야. 자, 그럼 결론.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밀도값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이거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죠. 그쵸?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밀도 파트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그래프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프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보통은 부피 질량 그래프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X축의 부피를 Y축의 질량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래프를 제가 한 두 개만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A랑 B,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지금 점을 총 A, B, C 3개를 찍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프 분석을 한번 해볼 거야. 얘들아, 첫 번째 밀도 비교 한번 해보자. 밀도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거야. 기울기라고 하는 친구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죠. 지금 X축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부피가 들어가 있네요. Y축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질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밀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쵸?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거야. 그럼 밀도 비교 한번 해보자. 얘들아, 밀도는 그럼 여러분 결국에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밀도도 큰 거지. 그치? 따라서 A랑 B랑 C를 비교 한번 해보자. 밀도가 가장 큰 친구는 누구예요? 이 셋 중에서? A와 B죠. 얘네 둘은 같잖아. 이렇게 돼야지. 이유가 뭐야? 같은 그래프 위에 점이기 때문에 둘의 밀도는 같습니다. 하지만 부등호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제 책에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다들 오트 보고 있네? 그럼 괜찮아. 나중에 나도 얘기해 줄게. 요 정도 하나 이야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 밀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6번째. 이건 살짝 별표. 살짝 별표. 이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요, 밀도가 커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다. 그 다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러면 밀도가 작은 친구는 떠오릅니다. 이런 거 하나. 됐죠? 요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무조건 자주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물질의 상태를 여기다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번째,
물질의 상태와 밀도야.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대부분 물질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대부분 물질들의 부피는 누가 가장 작아요? 가장 작은 거, 부피는. 고체가 가장 작죠. 그 다음이 액체죠. 그리고 가장 큰 게 기체죠. 자리가 모자라. 대부분 이렇게 되죠. 따라서 봐봐. 지금 부피랑 밀도는 반비례 관계인 거 화살표 방향으로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들은 밀도를 계산하시게 되면 밀도는 이 부등호 방향에 그대로 다 반대로 진행되시면 되겠죠. 따라서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고체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액체고 그 다음이 기체야. 대부분이 이렇게 돼. 하지만 얘들아, 우리 상태 변화라고 하는 파트 공부하시면서 물이라고 하는 친구 공부한 적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물이라고 하는 친구의 부피는 액체가 고체보다 더 크죠.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고체가 되고 그 다음이 기체가 됩니다. 얼음 결정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친구의 밀도는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가 더 작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물에다가 얼음 넣으면 얼음이 둥둥 뜨잖아. 그죠? 단적인 예시로 빙하 어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죠. 그쵸?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케이? 저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꼭 나올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저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밀도 파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크게 이게 중요한 내용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오케이? 됐죠? 자, 한번 싹 한번 지워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번 시작할까? 용해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가볼게요. 이거 뭐야, 왜 이래? 아, 네, 끌까요? 자, 용해도인데, 용해도 파트가 할 내용이 참 많아, 그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해도 파트를 설명하기에 앞서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용되는 용어. 자, 용해라고 하는 것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 용해도라고 하는 거니까요. 용해도는요, 그냥 녹는 거예요. 녹는다. 고체 물질이. 아니죠. 그냥 고체 물질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기체 용해도도 있기에.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냥 다른 물질에 녹는 거야. 잘 들어, 근데. 고르게 녹는다. 얘들아, 고르게 녹는데. 고르게. 우리 아까 고르게 잘 녹으면 무슨 혼합물이었지?
정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용해도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그 혼합물들은 불균일이야, 균일이야? 아, 맞아. 항상 균일 혼합물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한 번쯤은 넣어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용매로 한번 가볼게요. 용매. 자, 용매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는 물질이에요. 녹이는 거. 얘들아, 물이랑 설탕이랑 섞을 거야. 물이 녹아, 설탕이 녹아. 설탕. 물이 설탕을 녹여, 설탕이 물을 녹여. 물이 설탕을. 그 용매는 물이야, 설탕이야? 물이죠. 그래서 용매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여러분, 용질은요, 녹는 물질이에요. 그럼 뭐 대답할 필요도 없겠다? 용질이 설탕이겠죠. 그죠? 용액은 당연히 설탕물이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은 포화용액이랑 불포화용액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포화용액.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설탕이 최대로 녹은 것. 이것을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저기 써있는 단어를 이야기해보자면은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포화 상태. 그 다음 다섯 번째, 불포화 상태. 그럼 당연히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더 녹을 수 있는 거겠죠? 설탕이 더 녹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불포화 상태입니다.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너네 학교에서 만약에 농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농도는 사실 정규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줄게.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기본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죠? 고체의 용해도입니다. 자, 고체의 용해도. 사전적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사전적 정의. 자, 우선 용매라고 하는 곳이 몇 g이라고 합니까? 기준점이 중요하죠? 맞아. 용매가 100g이 기준이야. 용매 100g에 용질이 얼만큼 녹는데요? 맞습니다. 용질이 최대로 녹는 것을 우리는 고체의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최대로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포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포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즉, 우리는 고체의 용해도라고 하는 파트를 바탕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는 포화 상태를 만들도록 하겠다. 됐죠?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용해도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 존재하고 물질의 양과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당연한 내용이니까 실판에는 쓰지 않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되게 당연한 내용이다. 우리 차가운 물에 설탕이 많이 녹아, 뜨거운 물에 설탕이 많이 녹아. 맞습니다. 따라서 고체의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커지게 됩니다. 더 많이 녹아지게 되는 거야. 근데 왜 굳이 대부분이라고 했냐면은 온도를 높여도 아주 코딱지만큼만 녹는 애들이 있어. 크게 변화가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무조건 올라가기는 해요. 요 정도.
그 다음은 이 고체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봐봐. 압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에서 녹인다든지 혹은 뭐 지하 수십 미터에서 녹인다든지, 오케이? 압력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압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책에서 가장 좀 큼직하게 그래프가 박혀 있는 게 하나가 있지.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염화 칼륨, 염화 나트륨 뭐 이렇게 단어들이 붙어 있는 세 번째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용해도 곡선입니다. 여러분 그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 변화야.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용해도 곡선에서 존재하는 특징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건 다 기억해야 돼. 우선 첫 번째.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자, 여러분 곡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가파르다라고 하는 의미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친구들. 첫째, 질산 나트륨이라든지 둘째, 질산 칼륨이라고 하는 친구들. 그 두 친구는요, 녹아지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그만큼 큰 거지. 그치?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거야. 용해도 변화가 큰 거야. 자, 이 용해도 변화가 크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석출량도 많다. 그래서 석출량이 뭔가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석출량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요거요. 우선 첫 번째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건 꿀팁이야. 여러분 지금 책에 총 4가지의 물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염화, 칼륨, 염화, 나트륨. 그지? 거기서 질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중요하게 기억해 주세요. 질산이 중요하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처음 보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석출량. 가자. 네 번째, 석출. 아니다, 석출하면 안 되겠다. 자, 용해도 곡선 제가 한번 몇 가지 그려볼 거야. 세 번째, 쏘리.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용해도 곡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 용해도 곡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학교에서 설명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더 많이 녹은 상태인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볼 거야. 이렇게 불포화 상태인 물질을 하나 만들어냈어, 우리가. 그치?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 이 A는 지금 현재 불포화 상태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친구를 포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 올리거나 왼쪽으로 밀거나. 쌤, 대각선은 안 돼요? 복잡하잖아. 둘 중에 하나만 하자. 그지? 그래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X축 고정. Y축만 이동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용해도 곡선에서 Y축이 용해도예요, 온도예요? 용해도죠. 즉, X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Y축으로만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부족하군. 용질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은 이번에는 반대로 y축을 고정시켜 놓고 x축을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뜻은 결국에 온도를 낮추는 것, 냉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두 가지 방법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방법이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용지를 얼마나 더 추가해야 되느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또 봐봐.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얼마나 추가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근데 여기도 이미 용질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만큼까지 넣어야 하느냐.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어? 그치? 얼마까지 넣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어.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그치? 얼마까지. 최대 얼마. 최대로 얼만큼. 이거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온도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얼마나 냉각. 그치? 몇 도만큼 냉각. 어느 정도 냉각해야 되는지. 혹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그 온도가 몇 도인데? 이해했어? 그 온도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가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석출이래요. 자, 가장 중요하죠, 석출. 자, 여러분 석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쵸? 석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용질량에서 내가 온도를 냉각함으로 인해서 냉각한 후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량을 빼주는 것이 그냥 석출이야. 이게 다야. 진짜 이게 다야. 근데 이게 뭐가 어려워? 계산이 좀 어려워. 그지? 자, 제가 바로 답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는 받아 좀 적어주세요. 자, 저 석출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물이 100g일 때는 그냥 바로 빼면 돼. 뭐 곱하기 나누기 할 것도 없어. 그치? 하지만 이 석출에서 짜증나는 거, 물이 50g일 때죠. 얘들아, 물이 50g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주어진 용해도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 해야 되는 거겠죠. 물이 50g일 때는 현재 주어진 용질량에다가 용해도라고 해야죠. 쏘리. 더 정확한 표현이 있지. 주어진 용해도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 돼. 왜? 물이 절반밖에 없으니까 녹는 정도도 절반밖에 못 녹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 두 번째로는 물이 200g이야. 물이 200g이야. 이때는 물이 100g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물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녹는 용해도도 2배로 증가하겠죠. 요거. 아이고, 이것만 해도 짜증나는데. 하나 더 있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뭐야? 수용해. 이거 힘들지, 수용해.
수용액.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는 바로바로 풀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수용액이 이게 조금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은 수용액의 질량이 오케이? 수용액의 질량이 100g 이상일 때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100g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100g 이상일 때는 무조건 물이 100g 기준입니다. 물이 100g 기준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수용액의 질량이 100g보다 작다면 그때는 물은 50g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가 이걸 왜 싫어하냐고 말씀드리냐, 이게 성립하려면은 질산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지. 얘네들은 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친구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쌤, 그럼 질산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용해도를 줘요. 그래서 이해했어? 자, 그래서 네 번째, 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친구들, 나트륨과 칼륨이 있죠? 그 친구들은 100g인데 100g이 넘어갔는데 물이 50g일 때가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용해도 표를 줄 겁니다. 용해도 표를 관찰하고 그리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실제 여러분들 지금 O2를 보고 있을 거죠? O2 페이지 조금 넘어가 보세요. 그 문제 나오는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네, 그 다음 거기서 몇 번 문제 보셔야 되냐면 좀 넘어가 봐. 이거요. 17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질산 칼륨이니 나트륨이니? 나트륨이지. 자, 포화 수용액이 얼마래? 몇 g이래? 얼마? 124라 그랬지. 근데 얘들아 봐봐. 쌤 100g 넘어갔으니까 물이 100g 기준이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 이거는 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친구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얘들아 그럼 봐봐. 이 124g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분 결국에 용매인 물과 용질인 질산 나트륨이 둘 다 녹아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몇 도래? 온도 몇 도래? 80도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얘들아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80도에서 질산 나트륨은 몇 그램 녹을 수 있대요? 148g 녹을 수 있대. 물론 이 148g이라고 하는 질량은 물을 뺀 질산 나트륨의 질량이지. 그럼 여기다가 물 100g 추가해봐. 그럼 몇 그램 나와? 248g 나오죠. 뭔가 안 보이니? 딱 절반이죠. 그렇죠? 얘는 딱 2배죠. 즉, 이 124g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이 몇 g인 거예요? 이 딱 절반이니까 50g인 거죠. 그럼 질산 나트륨이 몇 g이겠습니까? 74g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제 냉각한 후에 현재 용질량이 얼마야? 74g이지. 냉각한 후에 최대 용질량 어떻게 구해? 물이 50g이니까 책에 나와 있는 용해도에다가 2분의 1 때려 놓고 빼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질산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게 가장 스트레스야, 얘들아. 74에서 뭐예요? 그럼 몇 도로 냉각한대요? 40도?
40도에서는 몇 그램 녹을 수 있대? 104. 근데 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용질량이 얼마야? 74g이지. 그 다음 104g은 이거 물 100g에서 녹을 수 있는 질량이죠. 근데 물 50g이네? 2분의 1 해주면 몇 g 돼? 52g. 그럼 74에서 52g 빼면 몇 g 나옵니까? 22g. 답은 몇 번? 2번. 그렇게 풀어야 돼요. 어휴,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잠깐 써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아, 이게 좀 힘들어요. 질산 파트가. 학교에서는 엄청 쉽게 나오겠죠? 또 모르죠. 이게 나올까요? 아, 이거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아,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차라리 이거 나와서 다 못 풀면 좋겠다. 에이, 이거 다 풀어. 이거 안 어려워. 막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붙어있는 친구도 있어.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그런 칼륨이나 염화 나트륨. 그 친구들은 100g 나오면 무조건 물이 100g이야. 100g 이하면 물이 50g이야. 그런데 질산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물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물은 100g밖에 없는데 질산 나트륨이 막 150g 가까이 녹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때렸을 때 100g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포화 용액이. 저것만 하나 주의하시게 되면은 이 파트에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여러분, 기체의 용도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 차가운 콜라의 탄산이 많아, 뜨거운 콜라의 탄산이 많아? 그렇지? 너무나 당연하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도 증가합니다. 그럼 뭐 너무나 당연하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도 줄어들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먹다 남은 콜라 2리터짜리는 한 번에 다 먹기 힘드니까 그 남은 거 보관할 때 뚜껑 닫아야 돼, 열어놔야 돼? 닫아야 돼.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의미합니다. 즉 압력이 커지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는 커지게 돼요. 그럼 반대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관을 하게 되면은 기체의 용해도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사실, 여러분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기포가 많이 발생이 안 돼. 즉 콜라 이렇게 딱 두면은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지. 덜 올라오는 게 용해도가 큰 거야. 이해했어? 용해도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석출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다시 기체로 바뀌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용해도가 커지면 기포는 적게 발생하고요. 용해도가 작아지면 기포는 많이 발생합니다. 즉 온도는 낮을 때 기포가 적게 발생하고 온도가 높을 때 기포도 많이 발생해요. 하지만 압력은 높을 때 기포가 어떻게 돼? 적게 발생하죠. 그지? 그리고 압력은 낮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하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걸로 물질의 특성 두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를 했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